네, 2025년 상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7월의 첫 거래일 우리 시장도 힘이 좋습니다.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투자호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7월 시작됐고요. 하반기 시작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1.7% 상승하면서 4거래일 만에 다시 3,100선 회복하고 있고요. 코스닥 0.5% 상승해서 코스피 힘이 단연 계속 좀 좋네요. 네, 하반기 마무리도 어제 정도였으면 전 마무리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상반기 시작 좋잖아요. 연말까지 랠리가 쭉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뿐만이 아니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시장도 좋지만 어제 미국 시장도 또다시 나스닥 S&P 500 최고점 좀 경신하면서 그렇죠. 또 미국 시장도 이제부터 또다시 달리나 또 AI나 빅테크 쪽에 관심이 다시 쏠리나 뭐 이런 점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사항이에요. 네. 볼까요? 네. 어제 제가 간밤에 뉴욕 증시 보니까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 과연 분배를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뭐 이런 고민들도 하반기에 있으실 수 있는데 오늘 이분 모셔서 차진혁 부장님과 함께 또 해보도록 하겠고 만나기 전에 세미나 오늘은 또 새로운 곳으로 저희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먼저 저희가 2개 있는데요. 먼저 배너로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대구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엔투의 박지훈 부장님과 이현주 부장님 두 분 준비하고 계시고요. 국내 주식 투자 전략 함께 짜보고 또 투자 유망 종목을 함께 체크하는 시간. 사실 온라인으로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은 힌트를 드리지만 오프라인은 조금 더 솔직해질 수가 있어요. 네. 실전 투자 느낌으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링크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세요. 7월 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대구 경북 디자인진흥원 8층 아트홀로 가시면 되겠고요. 링크 통해서 미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구 갔잖아요. 네. 광주로 가볼게요. 어머나 영호남 손 잡습니다. 광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진 차장님, 구혜영 차장님 인천 끝나고 광주로 아마 가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천도 아직 열려있지만 광주에서도 이 두 분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 수도권 가까우신 분들은 인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광주가 더 가깝다. 요 지역도 또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하반기 주식 투자 유망 종목 분석 및 채권 투자 전략입니다.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날짜는 7월 16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NH투자증권 광주 WM센터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간 이제 대구 갔다 구미 갔다가 우리 호남은 언제 와주세요 하신 분들이 있어서 갑니다. 이제 광주 가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힌트를 좀 주셔. 강원도도 기다립니다. 뭐 이런 거 충청도로 오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준비를 할 테니까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댓글 많이 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차진혁 부장님 모신다고 했잖아요. 항상 준비도 철저하게 해오시고 시장에 대해 좀 솔직한 얘기 들려주셔서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리뷰도 좀 듣고 싶고 빨리 모셔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부장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부장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상반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상반기에 서머랠리가 하반기가 제가 계속 실수를 하네요.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 서머랠리가 이어질지 연말까지는 또 코스닥이 어떤 상황일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5월 달부터 제가 유동성 장세에 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시권이 이제 전 접어들었다고 봐요.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4.27대까지 내려왔었고 전체적으로 5%를 넘는 30년 국채 금리도 4.7대 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일단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다음에 유럽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동성을 동시에 뿜어내는 적이 2008년도 금융위기 직후랑 팬데믹 이후 그리고 올해가 이제 3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방송하고 지난 방송에서 페인랠리라는 얘기를 되게 강조했었었는데 고통스럽게 올라갑니다. 없으면 아프고 있으면 불안한데 싶으면서도 내리면 다음날 5% 10%씩 올라가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장이거든요. 현업에서 근무할 때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PB로서 힘들 때가 언제냐. 장이 빠질 때는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장이 오르는데 일찍 팔아서 올랐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요? 지금 매니저들하고 PB들이 이 고통이 상당해요.
근데 아직 대기 자금은 풍부하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도 장의 기조는 바뀌지 않는데 전략적인 전술적인 부분은 조금은 경계할 필요는 있다. 이 정도로 좀 요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또 7월의 첫날에 네. 나와주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 이야기 좀 들어볼 텐데 우리 시장도 좋고요. 요 얘기도 이제 해보겠지만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 상반기 돌아보면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관세부터 관세, 시작해서 전쟁도 이슈가 그러니까요. 미증시에 어떤 믿음이 있었는데 이게 좀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상반기 마무리하면서 또 최고점 찍으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네. 하반기에는 어떤 흐름 좀 보고 계십니까? 뉴욕 증시로도 미국으로도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쏠리는 모습 연출이 될까요? 일단은 네. 상반기에는 크게 보면 달러 인덱스의 하락, 달러 회피가 그렇죠. 좀 주류가 됐다면 이제는 달러 회피의 시대도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 주식 회피해서 미국 주식 해피로 바꾸자. 해피. 행복하다. 회피에서 아. 해피. 왜냐하면 이제 해피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상반기에 미국하고의 수익률 격차 20%가 넘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없었던 일이거든요. 한국 증시에 이제 흔히 말하는 여기 탐프로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이 말하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PER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PBR 밴드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현재 1배가 조금 넘을 거예요. 1.1배 조금 안 될 건데 보통 한국 증시가 랠리를 할 때 0.8배 미만에서는 뭘 사도 먹어, 뭘 사도 수익이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1.2배에 다가서면 1.2배 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얻어맞고 내려왔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3,200까지는 그냥 다이렉트리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네. 3,200 넣으면은 조금은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실제로 한 4거래일 정도 조정받다가 오늘 신고가 다시 날 텐데 3,200, 300 정도까지 오면 한국 증시도 이제 고민의 시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반면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지지난주죠. 그 그래프 하나 그려드리면서 미국 증시랑 코스피를 나눠보면 미국 증시의 수익률 격차가 사상 최대치다. 여기서는 이제 사야 된다. 시총상위도 사야 된다 말씀 많이 들었는데 미국은 덜 올라가 있잖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근데 저는 한 가지로 요약하면 유동성에 대한 확대가 타국에 비해서 늦었다. 타국은 계속 금리를 내리고 있었고, 근데 미국은 반면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됐었었고, 네. 관세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감세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결자 해지를 하는 순간이 7월과 8월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를 저는 좀 지금부터는 좀 의미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상반기 정리해보면 네. 달러가 유난히 좀 약세를 그렇죠. 보였고 달러 인덱스 맞아요. 약세가 네. 심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좋은 일이지만 어쨌든 미국하고 비교하면 아웃퍼폼 해줬고 근데 다시 한번 미국 쪽으로도 네네. 좀 쏠릴 수 있다 관심이 이런 관점으로 보고 계시고 하나하나 좀 풀어볼게요. 네, 엔비디아부터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소폭 상승을 했지만 사상 또 최고 시총을 기록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급등 속에서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게 예전부터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젠슨왕 필두로 해가지고 임원진들이 사실 주식을 또 매각을 하고 있다. 이게 얼마 정도 팔았냐 보니까 1년 새 지금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정도 되는 규모를 팔아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고점이니까 파는 거 아닌가? 이런 신호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사전에 예고돼 있던 부분이고요. 사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어서 팔았다는 게 아니라 이미 예고돼 있던 부분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세금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대주주들의 매도가 많아요. 팔란티어도 네. 뭐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대주주 매도 나오는데 그것과는 주가의 방향성 무관할 것 같고요. 저는 그 시가총액 1등이 2등에게 이제 역전을 하는 순간에 왜 역전을 했는지에 하반기에 흐름이 달렸다고 생각해요. 즉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면 작년도에 엔비디아의 시총 1등 등극은 GPU, AI의 시대에서 GPU가 얼마나 좀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 시장에 엔비디아 독점 현상까지 일어났잖아요.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하이닉스 정도를 빼놓고는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특히 미국은 AMD라든가 마이크론과 인텔의 수익률을 그냥 빨아들였거든요. 네.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총 1등 등극은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엔비디아가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확장적으로 얘기하면 휴머노이드 AI에 대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지금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사실 테슬라만 생각하잖아요. 로보택시라든가. 네. 근데 엔비디아의 입장에서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이런 로봇들이 나오면 그 로봇들이 전부 자율주행으로 걷고 움직여야 돼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양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이 방송 나오면서 계속 전력기기에 대한 얘기랑 에너지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완전. 왜냐하면 이런 하나하나의 흐름들이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시총 1등이 바뀌고 그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고 무엇이 나오고 이렇게 확대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도구가 새로 나온 플랫폼 비즈니스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도구랑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는 조금 더 올라간다. 어. 뭐 가격이 180달러 갈 수도 있고 200달러, 220달러 갈 수 있지만 그건 꿈의 크기와 유동성의 크기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는 측정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무엇을 투자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젠순아 형도 다음엔 로봇이 이끌어 나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것과도 좀 연관이 있는 얘기라고 그쵸. 판단을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겨웠던 게 뭐냐면 M7의 비중이 너무 높았고 그렇죠. M7 이외에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투자자가 지쳐버렸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뭐 삼성이나 한국투자나 저희 미래에셋이나 저희 같은 대형사들은 고객들이 미국 주식을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의 미국 수익률이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글로벌적인 위기도 있고 달러의 약세도 있지만 저는 M7 이외의 대안에 확신을 못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이 하반기에는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 올라가 있던 빅테크 중에서 키 맞추기도 분명히 일어날 거지만 새로운 산업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뭐 양자 컴퓨터나 원전 이런 테마주도 있었지만 뭐 제가 설명했던 드론도 있었었고 로봇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 뭐 반도체에서도 좀 더 섹터가 세분화돼서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즘에 이제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네네.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금융이나 하반기에는 미국의 유틸리티 쪽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기사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쪽도 어떻게 뷰가 있으실까요? 한번 자료 제가 준비한 거 잠깐 보면 네. 제가 이제 제목을 미국 주식 회피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예, 예. 회피가 미국 주식 아니라 회피로 회피다. 이제 비중을 늘리자고 하는데 제가 2주 전에 출연했을 때만 해도 전쟁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목을 뭐라고 했었냐면 잘 관리된 전쟁은 악재가 아니라 호재다. 아, 맞아요. 기억나요. 이건 디자인된 전쟁이기 때문에 끌어가는 게 유리하고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이걸로 증시가 빠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저는 이게 지금 증시에 우스갯소리인데 펀더멘털이나 테크니컬이나 이런 것보다 그냥 트럼프가 무슨 맞아. 얘기하는지 트위터 보는 게 더 수익률이 빠르다는 거예요. 리딩방이라고 하죠. 글로벌 근데 리딩방이라고. 이게 왜 그러냐? 네.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유동성의 이유를 찾으면 그 이유가 밸류에이션을 이겨버리는 시장이에요. 아. 네, 그게 지금 시장의 핵심이거든요. 네. 오늘 보면 되게 급작스러울 거예요.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특히 뭐 HS 효성이나 이런 것들 상한가 들어갔었고 LS라든가 제가 좋아하는 지주사들도 상당히 강하잖아요. 네. 그냥 바뀐 건 딱 하나거든요. 그 국민의힘 쪽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호의적인 의견을 맞아요. 냈다. 전향적으로. 근데 사실 그거 하나가 우리나라의 몇십조, 몇백조를 움직일 만한 뉴스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디로 뿜어져 나갈지 방향성을 찾는 건데 미국이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헤이트를 내리려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올라가는데 신고가를 돌파하는 순간 굉장히 세게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신고가 직전이라서 네. 이미 넘어갔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 10% 이상의 랠리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5월에서 8월까지는 안도 랠리, 특히 7월하고 8월 달이 미국은 상대적으로 글로벌 수익률 대비 좀 아웃퍼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쟁 이후에 항상 미국이 좋았었고, 뭐 이건 전쟁이 끌어갔을 때 얘기지만 전쟁 끌어가든 안 끌어가든 항상 2달 이상은 랠리했던 경험이 있었고, 제가 핵심으로 봤던 건 이거였어요.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 PB 입장에서도 아까 서두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포가 수익률이 빠지는 공포보다 커요 지금. 못 담았는데 혹은 먼저 팔았는데 그쵸. 계속 올라가는 지금 거예요. 4월부터 6월까지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비중이 평균 이하예요. 네. 상당히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기관에서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시총 1등주를 많이 담거나 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따라가야 되니까, 아니면 시총 상위주 중에서 빠진 것들을 추종하거나, 아니면 그냥 모르겠다 인덱스로 사자 해서 인덱스로 쭉 사거나.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덱스로 사는 거를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인들은.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인덱스로 쭉 사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한정된 돈으로 계속 찍어 올리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유동성을 줄이는 구간이 7월 달에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조정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국은 달라요. 지금 빠지더라도 못 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두려움 없이 좀 사야 되는 구간에 오지 않았나. 그래서 지난달 보시면 리뷰를 한번 잠깐 해보고 하면 네. 제가 6월달 그 둘째 주에 나왔죠. 네. 유동성 랠리 시작의 조짐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잘 관리되는 전쟁은 미국에는 기회였다. 그래서 주 이벤트 주도주를 모아가자고 말씀드렸었고 그때 이제 6,500까지는 조정 없을 거다. 그리고 코스피는 3,200까지는 조정이 딱히 없을 거다. 조정 있으면은 따라가자. 그리고 지수 상승 BM을 쫓아가지 못한 미국 기관들의 움직임을 주목하자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 에너지나 원전 같은 산업재 그리고 드론 관련된 주식들 그다음에 뭐 방산, 바이오, 빅테크 이런 것들 중심으로 봤었고 제가 볼 때 로스컷은 10년물 국채금리가 4.75를 넘거나 아니면은 그 관세에 관련된 부분, 그 유가가 또 95불 넘으면은 좀 위험하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상당히 반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장이 빠질 염려가 좀 없다고 보고요. 이번 달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 한국하고 미국의 유동성 장세는 좀 지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비중 조절하고 우선순위 섹터 조정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PBR 1.2배 정도의 밴드 수준에서는 지금 거의 상단에 육박했거든요. 그러면 뭐를 좀 생각해야 되냐? 주가 상승률이 이익 성장률보다 너무 높은 종목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원전의 대표 주식이라든가 방산의 대표 주식들, 그다음에 지주사 중에서 코오롱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주가의 상승률이 영업이익률의 상승률의 2배를 한참 초과하거든요. 네. 그럼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기관들이 비중을 일시적으로 확 줄였다가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따라가는 건 어렵고. 근데 그런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참 더 갈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지주사나 금융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모 은행주들은 은행주마다 시총이 10조 정도 차이 나거든요. 네. 영업이익률은 크게 차이 안 나요. 그런 것들은 좀 따라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3,200에서 3,300 넘어가면 5에서 7% 정도의 짧은 조정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는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제 고객들 중에서도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네. 8월달, 9월달, 10월달에 부동산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갑자기 정책이 나오면서 지금 대출 규제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네. 상품을 해지하거나 주식을 좀 팔아달라 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아직까지는 장이 세니까 네. 크게 불거지지 않는데 만약에 한 번에 하락이 나오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프로그램 매도로 나오거든요. 프로그램 매도 나올 때 어떤 로직으로 나오냐? 지수의 상승률, 종목의 상승률이 영업이익률의 상승률보다 크게 아웃퍼폼했던 주식을 먼저 줄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매매하는 게 이 3분기 초라고 생각을 하고 네. 미국은 반대인 것 같아요. 미국은 저는 관세는 유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의 조짐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금리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를 이번 달까지 어느 정도 강하게 자극하지만 않는다면 고용지표의 둔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고용지표의 둔화로 인해서 B컷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7월 달에는 인하를 당장 안 하겠지만 8월, 9월 달에 생과계로 0점을 한 방에 내리거나 아니 연내 3회 인하로 뷰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10년물 국채금리가 4.0을 하회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일반적인 애널리스트나 PB들의 시각보다 조금 더 강하게 제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볼 때 미국을 좀 확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세 유예되는 거 맞아요, 부장님? 이게 말이 너무 그쵸.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유예되는 것 같긴 한데 네. 또 서한 일방적으로 보내겠다, 유예 없다 이런 말도 있어서 막 바뀌어요. 이게 이제 네. 그 관세를 인하를 할지 안 할지는 결국은 트럼프의 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트럼프 그러면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는 계속 얘기하지만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거든요. 지지율을 올리고 금리를 내리고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관세 협상도 이렇게 본다면 지지율을 올리려면 관세의 타결이 지금 나오는 게 유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관세의 타결이 지금 나오기보다 연말 혹은 내년 연초에 극적 타결로 인해서 컨벤션 효과를 내는 거죠. 내가 관세를 협상해서 미국의 이익을 올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관세 때문에 타국이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고 우리한테 일자리를 몰아주고 돈을 몰아주고 있어. 이 시너지를 내려면 이번에 내서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금리를 인하하려면 어쨌든 지표가 좀 꺾여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지표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지표를 꺾으려면 관세를 좀 연장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들고요. 뭐 이게 팩트는 아니더라도 트럼프 입장에서 어쨌든 지금의 주식시장의 움직임이나 채권시장의 움직임이 연초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아팠지만 네. 지금은 그렇게 통제 불가능한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안 유지하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끌고 가겠다라고 해도 딱히 뭐라고 할 사람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극적 타결, 네. 그다음에 지수 막 상승 이러면 연말까지 어떻게 끌고 가지 이걸? 이 고민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세는 상수로 두고 유예된다고 생각하되 타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낫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번 분기는 한국도 미국도 관세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네. 종목들을 드디어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사실 지금 관세가 들어오고 감세 법안이 들어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부채 만기일이 도래하기 때문에 저는 시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더 유예를 하게 된다면은 만기가 도래하는 그 채무들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만기가 돌아가는 채무들은 채권을 발행하든 뭐하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다시 한번 채권을 발행하는. 중요한 거는 채권을 발행하는 돈이 미국 국채를 계속 사줘야만 되거든요. 미국이 지금 신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신흥국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슨 얘기냐면 CDS 프리미엄이나 리스크 프리미엄이 미국이 옛날만큼 못해라고 해서 지금 미국 증시가 이만큼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안을 내고 있죠.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해서 금융기관이 사는 것도 지금 열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패깅해서 국채를 패깅해가지고 국채 사는 것도 만들어주려고 하고 그렇죠. 있고 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채 때문에 미국이 문제가 돼서 국채가 투매가 나오고 금리가 폭등하는 거는 막을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중간에 한번 그러면 중간 결론을 한번 짚고 네. 이야기를 이어가 아, 보자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앞서서 올라가는데 먼저 팔았을 때 제일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을 조금 더 담아야 될 시점으로 부자에게 지금까지 이제 논리를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네. 한국과 미국 주식 전략 비중을 어떻게 갖고 가는 게 결론적으로 맞다고 보세요? 일단 제가 지난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한국을 한 6에서 7, 네. 그다음에 미국을 2에서 3, 중국을 1 정도로 맞아요. 얘기를 10으로 봤을 때. 네네. 네. 근데 저는 지금 미국을 5 이상으로 올려야 되고요. 아하. 한국을 5 이하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이 안 올라간다는 건 아닌데 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존재하고 외국인들이 인덱스로 사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인덱스로 사는 자금 자체가 폭발적으로 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 시장에 대한 비중이 워낙 낮기 때문에 미국이 충분히 키 맞추기를 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밸류에이션 부담도 분명히 존재해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잖아요. 네. 이 상법 개정안이 7월 초쯤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7월 3일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도 6월 말까지는 한국은 스트롱 바이 웬만하면 안 빠질 것 같다. 빠지면 사라 얘기했던 건데 7월 달은 이 뉴스가 나오면서 다음은 뭐지? 에 대한 얘기 분명히 나올 거고 또 하나가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게 과연 주식시장으로 돈을 옮길 수 있는 거에 대한 확신을 투자자들이 가질 수 있을까? 즉 부동산 팔아서 주식사자가 먹힐 수 있는 시장인가? 이게 저는 검증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올라가니까 주기적으로 막 사지만 이게 랩도 상한이 되면 예를 들어 3,200에서 상한이 이제 많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보통 6월 달에서 5월 말에 설정했던 목표 전환 랩이 네. 지금 막 돌아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객들이 한 번 더 해야지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건데 돈을 빼거나 줄이는 경향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찍어서 올렸던 그러니까 지금 랩이나 이런 데들이 사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사냐면 ETF로 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증권주를 사기 힘드니까 코덱스 증권을 산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접 투자로 해서 찍어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묻지마로 찍어 올리는 게 슬로우해지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국은 결론적으로 비중을 줄이되 낙폭 과대주 쪽에서 보거나 관세 피해주 쪽에서 보거나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코스닥 시총 상위주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코스닥으로. 거나 네. 물간.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실무적으로 해보니까 네.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연내 수익률 격차가 20%를 넘어가면 네. 코스닥이 단기적으로 반짝하고 오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코스피가 쉬어갈 때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는 논리의 핵심은 네. 코스피가 이제 빠져요가 아니라 조정이 있거나 아니면 옆으로 기는 구간이 나올 텐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네. 얘기거든요. 주도주는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주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편하게 살 정도는 안 빠질 것 같은데 대신 옆으로 길 때 안 올라가 있는 쪽들을 좀 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코스닥의 시총상위주 엔터 그다음에 다들 싫어하지만 전 2차 2차 전지? 전지도 어. 이번 달에는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코스닥이 싫으면 아예 포스코홀딩스라든가 네. 이런 것들도 한 번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 바이오도 지금 2차 바이오는 네. 시총 상위주를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 알테오젠이라든가 낫다? 인덱스 플레이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 지금 6월 달까지 보면 한 29% 정도 연간 수익률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한 22%에서 25% 정도 냈어요. 외국인들 사는 거 보면 인덱스로 쭉 싸서 올렸거든요. 네. 근데 기관은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를 쭉 따라갔다가 팔다라든가 아니면 원전 방산을 쭉 따라갔다 판다라든가 이벤트 플레이 하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지주사 플레이가 끝나면 그 다음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작은 돈으로 올릴 수 있는 플레이는 저는 2차 전지랑 코스닥의 시총상위 바이오 또 엔터 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참 이게 지금 부장님의 뷰를 듣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코스닥 올라갈 거라는 뷰들이 나오잖아요. 가고 싶은데 시장을 주도했던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손이 쉽게 가지 못한다는 게 참 저도 이게 고민이 많이 돼요. 저의 지금 핵심 얘기는 네. 기존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신규 포지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완전히 새 돈을 저한테 주신다. 뭐 예를 들면 뭐 10억 주신다고 네. 한다면 저는 일단 미국을 5억 이상은 넣어야 될 것 같고 2억 정도는 현금을 들고 3억 갖고 이제 한국 사자라는 건데 1억은 기존 주도주, 2억은 이제 빠져있는 코스닥 상위주나 아니면 관세 피해주, 자동차 쪽 전 좋게 보고 있어서 그런 것들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질문 하나만 네. 제가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 하나만 여쭤보고 대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K님께서 밸류에이션 부담 이야기 하셨는데 국장보다 미국이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더 크지 않냐. 사실 어디까지 나오냐면 극단적으로 버블, 닷컴 버블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봤거든요. 미국장에 대해서. 그 부분만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려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 말씀하셨듯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어디가 상당하냐? 빅테크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아, 상당해요. 빅테크들의. 네, 빅테크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한데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에 그 밸류에이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그 종목들이 실적을 더 아웃퍼폼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을 때 밸류에이션 부담 해소가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잘 얘기하지 않는 부분인데 자사주 매입이 더 늘어났을 때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경과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미국의 자사주 매입 비중이 사상 최대치예요. 네, 굉장히 높거든요. 애플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사주 매입 공시 보시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버티게 해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EPS 추정치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한 번 정도의 반영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최근에 내려오면서 2번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 3번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3번 정도 연내 0.75 그러니까 B컷 한 번에 그 다음에 0.25 한 번 정도 인하 혹은 0.25 세 번 정도 인하라고 본다면 밸류에이션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강화가 된다는 전자에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본다면 한국은 왜 밸류에이션 부담 똑같이 얘기하나요? 상법 개정안 때문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 때문에 이미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또 하나가 이미 그 뉴스가 반영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고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가 한국이 항상 실적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컸던 나라예요. 지금 쌉니다. PER 기준으로도 10배 초반이고 PBR도 1.1배인데 과연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가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강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수의 상승률과 그다음에 주가의 상승률이 영업이익률의 상승률을 너무 초과해버리면 그 섹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제 생각에는 조선은 좀 룸이 남아있는 것 같고 방산하고 원전은 아웃퍼폼의 기대치가 좀 상당했던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실적도 안 지켰는데 오른 거라서 네. 예, 그 부분은 또 별개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의 기대감 뒤에 딱 실적 받쳐주면 와 좋은데 진짜. 7월 이게 초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 네 하나 더. 네. 얘기해 우리 시장이 아웃퍼폼에서 네. PBR 밴드를 뚫어버릴 때가 30년 동안 2번 있었거든요. 네. 언제예요? 예, 그 올림픽 하는 시즌 있잖아요. 1980년대 후반에 삼저 그 호황이라고 해가지고 그때가 PBR 1.7배 정도가 갔었고요.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전후로 해서 PBR 1.8배 차이나 플레이 나오면서 버블 나와가지고 OCI, 포스코 막 이런 것들 현대중공업 버블 났을 텐데 네. 1.8배까지 간다면 대략 5천 나오거든요. 근데 1.8배까지 갈 때 무엇이 변화가 있었냐? 시대적 흐름의 변화가 있어요. 글로벌이 일단 다 받쳐줘야 되고요. 그다음 한국을 사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글로벌이 지금 다 유동성을 뿜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미국까지 이번에 금리를 내려버리면 전 세계 거의 주요 선진국이 전부 유동성을 뿜어내는 구간에다가 한국을 사야 되는 이유가 과거에는 올림픽이나 삼조 호황이나 경제 체제의 변화라든가 네. 차이나 플레이라면 상법 개정안이라는 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4천은 한번 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투자자들이 그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멘탈이. 멘탈과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 지금 만만치 않은 장이라서 네. 따라가기도 그렇고 안 사기도 뭐예요 지금. 굉장히 힘드실 거야 아마. PB들은 더 힘듭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네. 현장에 계시는 우리 전문가분들이 더 그러니까요. 힘든 장이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데. 좋은 장이라 그래서 네. 안 힘든 게 아니에요. 다 맞아요. 이런 고충이 네. 아. 있군요. 벤츠를 못 따라가는 게 PB 입장에서 가장 괴롭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네. 지금 코스피가 1.9% 그래요? 상승해 주면서 네. 거의 뭐 60포인트 올라가면서 3,130선, 코스닥이 따라갑니다. 0.67% 상승 786선이고요. 지금 보면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상승하는 가운데 네. 하이닉스만 한 0.5% 정도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1.8%, 눈에 띄는 게 현대차도 오늘 2.4% 올라주고 있고요. 오, 기아가 네. 2.2%, 자동차주가 올라주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1.5% 올라주고요. 현대중공업 오늘 좀 쉬어가고 모비스도 2.7%. 오늘 자동차 부품주가 좀 좋고 SK랑 네. 한화 보면은 지금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하고 그러게요. 있어요. 지금. 네. 이런 부분도 좀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삼성물산도 눈에 띕니다. 6% 이상 상승하는 상황이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7% 이상 지금 띄워주고 있는 상황. 대부분이 좀 좋아요. 네. 7월 출발이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장 상황 뒤에서도 계속 보겠고요. 광고 좀 볼까요? 여러분 어디 네. 가지 마시고 2부 더 재밌습니다. 잠깐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차진혁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부장이 앞서서 이제 뭐 4천 얘기도 우리가 했고, 잠깐 지나가듯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너무 궁금했던 게, 너무나. 부동산 팔아서 주식 사는 뭐 요런 언급 진짜 스쳐가듯 잠깐 아까 해주셨거든요. 근데 뭐 부동산 대출 규제 이런 게 나와도 네. 부동산을 팔고 주식으로 온다? 이런 경우는 좀 극단적인 생각 아니에요? 아니면 그런 극단적인 그러니까. 생각을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직접 언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네. 아까 이제 언급으로 말씀해 주셔서 혹시 현장에서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건지 그러네. 어떤 분위기로 말씀해 주신 건지도 궁금해져서 일단은 그 현실적으로 네. 당장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당장은 제가, 힘들다. 제가 약간의 그 슬로우 다운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 서로가 의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들은 지금 사서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있고 그렇죠. 기존 투자자들은 내가 팔면 다시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서로 의심이 맞물리면 잘 빠지지 않아요. 제가 지난 방송과 지난 방송에서도 이게 어지간해서 쉽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어느 순간 의심을 하는 구간이 오거든요. 이 경기와 경제라는 건 센티멘탈이 굉장히 중요해서 네. 이거
가계에 대한 대출 총량을 계속 규제가 나오면 무슨 생각을 하냐? 아, 나 현금을 좀 들고 있어야 되겠다. 혹시 내가 나중에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방 이렇게 확 바뀌는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견디고 나면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가장 센 장이 빠지기 전에 나와요. 근데 저는 지금 가장 센 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뭐 지주사가 뭐 상한가 가까이 가고 10% 네. 이상씩 가기 때문에 네. 보통 이렇게 가면 한 2주 내로 한 번씩은 흔들고 가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3,200에 3,300 정도 도달하면 약간의 현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정책적으로 이번 분기부터는 계속 쪼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정부의 입장에서 단순히 부동산 규제만 내서 대출만 줄여서 부동산을 빠뜨리는 걸 원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렇죠. 침체가 와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적인 대출의 총량을 줄였는데도 증시가 버티네? 증시가 오르네? 증시가 무언가 바뀌고 있네라는 네. 시그널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동안에 일부 지역 중심으로 급등했던 것들이 좀 안정이 되고 증시도 안정적으로 잘 가고 이런 뭔가 안정적인 모습이 되면 그렇죠. 네. 거기다가 덧붙여서 그러니까 강제로 주식을 사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주식을 살 이유를 만들어주면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 총량 규제를 했는데도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 증시가 강하네라는 확신을 주게 되면 되거든요. 저는 뭘로 할 것 같냐면 배당에 대한 세액 관련된 부분은 좀 변화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유한 사람들은 배당세액 공제를 좀 해준다라든가 뭐 분리과세까지는 안 해주겠지만 대주주에 대해서 배당세액을 좀 내려준다라든가 뭔가 배당에 관련된 정책을 바꾸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 입장에서 코스닥 입장에서 영업이익이 괜찮고 실적이 나오는 것들은 잘 안 빠질 것 같고요. 또 부동산의 자금이 증시로 올라간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센티멘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하는 순간 증시가 폭락하잖아요. 네. 사람들은 뭐야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 증시의 폭락은 없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완화시키고 막는 정책을 계속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네, 지금 머니무브. 질풍가두님께서도 사실 지금 이런 얘기를 남겨주신 네. 게 부동산을 팔아서 오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살 돈으로 오히려 지금 주식시장으로 흘러가 정확한 표현인 너무 것 좋죠. 같아요. 이런 네. 느낌은.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지난 방송에서 굉장히 강조했는데 지금 예수금이 사상 최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객들이 돈을 진짜 많이 들고 오세요. 저도 한 지난 분기 자산이 30% 가까이 늘었거든요. 물론 제가 수익을 낸 것도 있지만 그냥 쌓아놓고 안 움직이시는 자금도 있어요. 근데 보면 상담을 해보면 빠지면 사줘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빠지면 살 수 있는 주식은 그때 사면 빠진다. 일부분을 사고 그 다음에 빠질 때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대기자금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급락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단 한 번의 의심을 해소하는 구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저는 이번 달 7월 달이 약간의 분수령이지 않을까. 한 번 정도는 흔들고 뭐 지수 최대 5에서 7% 정도는 흔들고 가지 않을까. 3천을 지켜내는 거 보면 장기간 3천 위에서 랠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3천을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 어떻게 해요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어떻게 해요? 진짜 궁금해요. 삼성전자 어떻게 해요? 제가 아니 왜냐면 2분기 실적 앞두고 있는데 네. 실적 기대하는 사람 거의 안 계시거든요. 왜냐면 진짜 바닥 찍는 거 확인하면 그때는 뭐 물 타든 불 타든 더 들어가겠다. 제가 3월 달부터 방송에 나와서 PB로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물어보면 삼성전자 어떻게 맞아요, 해요? 맞아요. 힘들다고. 일단 늘 얘기하지만 하이닉스가 여전히 더 좋은 주식이다. 30만 원 가도 하이닉스가 더 좋은 주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삼성전자는 어떤 사람이 사야 되냐. 나는 주식을 투자하는데 은행 예금보다는 아웃퍼폼하고 네. 빠져도 안 아픈데 한 반년 줄 테니까 나 손해 안 나고 수익률 내봐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주식이 난 7만 원까지는 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단 다른 거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네, 그래서 이제 물산, 생명, KCC가 저는 이게 패키지로 보통 같이 매매해 보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전자보다는 아웃퍼폼하고 반도체를 볼 거면 차라리 벤더, 리노공업이나 이오테크니스나 HPSP 같은 삼성전자 벤더나 아니면 하이닉스 더하기 미국 주식의 반도체. 개인적으로 그냥 저의 생각인데요. 저는 지금 전자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전자의
전부를 팔 수는 없으니까 네. 전자의 일부를 팔아서 미국의 인텔을 좀 사보세요라고 하고 있거든요. 인텔. 인텔이요. 네, 네. 아무도 안 봐요 지금. 네, 지금 미국 이제 남은 시간이 20분 정도 남았는데 네. 뭐 인텔 살지 요새 얘기해 주가 진짜 보면 어때요? 인텔 주가 한참 이거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얘기하는데. 인텔뿐만 아니라 M7 지금 맞아. 미국 종목들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한장 장표로 갖고 왔거든요. 네. 제가 항상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크게 보면 저는 미국을 5개로 항상 나눠요. 네. 모멘텀, 성장률, 펀더멘털, 가치 리스크 헤지인데 이번 분기 7월 달에는 빅테크 중에서 못 올라가 있는 쪽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빅테크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팔란티어가 가장 이제 랠리했었고 제일 못 올라가는 미운 주식이 한국인의 모든 고민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 대체 언제 올라요 애플. 네. 얘는 왜 안 오를까요? 알파벳. 이 세 개거든요. 이 세 개가 생각보다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엔비디아가 시총 1등에 올라갔잖아요. 그럼 시총 1등 올라가서 분기가 넘어가면 ETF에 간접 추종 자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많이 들어있는 ETF, SMH나 SXX에서 상위 주식에 있는 게 인텔하고 퀄컴이거든요. 그래서 인텔 퀄컴도 저는 아웃퍼폼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 보면 지금 인텔이 굉장히 핫해졌습니다. 댓글창에서. 네네네. 인텔 막 지금 저만 얘기하더라고요. 물음표가 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3분기에는 단기적으로 제가 AMD도 5월 달부터 엔비디아만 보지 마시고 AMD 괜찮다 2등주 봐라. 제가 실제 자료도 막 써왔었었는데 네. 그 논리가 인텔한테도 적용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수가 키 맞추기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지금 시총 상위주를 못 산 사람들이나 벤치마크를 못 산 사람들이 벤치마크 따라 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어있는 쪽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다시 한번 장포 보여주시면 일단은 모멘텀 쪽에서는 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지난번에 로빈후드하고 코인베이스 얘기했었는데 야, 로빈훗 14% 올랐나요? 그렇죠. 13%.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로빈후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히토류 MP 머티리얼즈 4월 방송 나오고 나서 한 7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거는 계속 끌고 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요. 네. 지금 이제 성장 주식들은 우리가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메타하고 브로드컴, 그다음 팔로알토 쪽이고 1112도 나쁘진 않게 봐서 네. 여기에서도 좀 개인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쪽이라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나는 올라가 있는 거 못 사는 사람이라면 알파벳을 이번 분기에는 좀 편입해보면 나쁘지 않을까. 알파벳.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네. 분들이 그 있어요. 관세에 대해서 지금 협상하잖아요. 네. 근데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로 유럽이 지금 굉장히 억눌렀었거든요. 네. 제대로 얻어맞았던 게 애플하고 구글이에요. 근데 이게 완화가 되면서 올라갈 거라고 봐서 이번 분기는 애플하고 구글이 상대적으로 미운 오리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주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헤지 측면에서는 저는 그 금 관련된 종목, GDX라는 금채굴 아니면은 이제 뉴먼트라고 하는 금 기업들 분명히 한번 끌고 갈 만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펀더멘탈에서는 금융주를 계속 얘기해보고 싶거든요. 네. 제가 왜 금융주라고 얘기하냐면 그 지난 방송에서 똑같이 얘기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 풋에 대한 기대. 트럼프 풋이 뭐냐면 그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해가지고 주식이 막 올라가는. 올리는. 네. 그러니까 네. 풋으로 해지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예. 트럼프 입장에선 지지율이 지금 40%대예요. 이 부분을 레이건 대통령처럼 바꾸고 싶어 하거든요. 네. 레이건 대통령처럼 바꾸고 싶어 하면 뭘 하고 싶냐?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계속 미국의 신사업을 계속 봐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정통적인 빅테크만 보는 것도 좋지만 포트의 일부분은 아예 안 보던 신사업, 네. 드론, 그다음에 막 웃으셨었는데 그때 조비라고 제가 에어택시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때 웃었던 벌써 게 이만큼 올라갔었고 이야. 드론도 에어로바이어먼트 한 30% 올라갔거든요. 드론 맞아 드론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그날로 돌아가야 로봇택시 나오면 로봇택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드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예. 드론도 자율주행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서 산업의 성장률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규제 완화의 최대 핵심은 자율주행, AI, 로봇, 우주항공, 드론 이런 쪽들과 덧붙여서 금융입니다. 금융 주식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랠리할 때 빅테크들 못 담은 기관들이 벤치마크를 따라가기 위해서 금융주를 꽤 담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라든가 아니면 ETF XLF나 KBWB 같은 이런 금융 섹터를 미국에서는 좀 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한국인들이 제일 매매 안 하는 섹터예요. 네. 금융주. 나쁘지 않게 생각합니다. 신고가를 나는 순간
지수가 신고가 날 때 가장 예쁘게 움직이는 주식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제도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제 통과를 하고 네. 금융주가 좀 올라가고 은행주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은 규제 관련돼서 금융주가 좀 이야기들이 많은데 한번 좀 보자 이런 네. 말씀해 주셨고 여기 말고도 또 준비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뭐 한국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추가로 말씀해 일단은 주셔도 그 좋고.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아까 얘기하다가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게 너무 길어져서 정리 한번 해보면 다시 한번 제 장표 보시면 네. 2번하고 3번 얘기하고 끝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수 상승 어디까지 보세요? 한국은 3,300 정도, 미국은 6,800 정도까지는 편하게 갈 것 같다. 3,300, 6,800. 근데 이제 3,300 넘어가면 개인적으로는 비중 축소 쪽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무조건 다 빼라 이런 게 아니라 일부를 남겨두고 빠질 때 잡을 수 있는 쪽을 보거나 아니면 차라리 지금 7월 달부터는 덜 올라가 있는 시총 상위가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차, 기아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낫고 또 하나가 관세 피해를 받았던 섹터나 종목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다 익히 알고 있고 미국은 애플, 테슬라, 나이키 이런 것들도 관세 피해 주거든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따라가지 못했던 애들이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은 7월 초는 지수를 따라가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금융주, 그다음에 시총 상위주 중에 못 올라가 있는 알파벳, 애플, 테슬라가 조금은 좀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길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FOMC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중소형주나 개별주가 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ETF로는 신규 상장주 따라가는 IPO나 아니면은 뭐 ARKK 같은 어떤 좀 새로운 종목들 많이 남아있는 혁신 기업들 ETF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놨다면 한국은 7월 초에 저는 7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에 3,300 터치하면 상법 개정안 얘기 나오면서 이제 약간의 슬로우한 기간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 오히려 키 맞추기로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나 많이 안 올라가 있는 애들한테 돈이 좀 몰리지 않을까.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20% 이상 덜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보면 좋지 않을까. 단 지금 사기보단 조정이 나올 때 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빠지면 오히려 코스닥이 조금 더 리턴율이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을 기다리는 대기자금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자산을 이탈하지 않고 30%는 두고 항상 현금 30% 이상 만들어 놓은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3,300까지 네. 보면 좀 무난하게 보신다고 뭐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그때 3,000 조금 안 됐었었는데 3,300까지는 해볼 만할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다르다. 왜냐하면 그 돈의 체감이 느껴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한 치고 박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계좌들 중에서 관리자가 없는 계좌들이 있거든요. 3월, 4월 달에 비해서 진짜 많아졌다고 생각하면 10배씩 나오더라고 매출이. 근데 제 거래대금을 보니까 지금 하루 거래대금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매번 모르는데. 체크는 하는데 못 외웠어요. 40조가 넘더라고요. 40조. 하루에? 하루에 그러니까 NXT 거래소가 하루에 10조가 넘는 날이 허다해요. 네, 그리고 9시 전에 이미 거래대금이 3, 4조 이상을 찍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의 힘이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그 가계대출에 대한 부분과 유동성에 대한 부분 볼 때 증권주 중에 온라인 증권주들 있잖아요. 보통 그걸 바로미터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키움증권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 갑자기 확 빠지거나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지표로 보면서 매매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D 제임스님께서 지금 이 사람 이름 뭔가요? 오늘 처음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차진혁 부장님이십니다. 아주 뷰가 굉장히 또 뚜렷하시고 부장님 7월에 짧지만 강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게 어제 우리 이혁진 차장님도 사실 그 말씀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3,000 지수 코스피 상황에서 3,200 3,100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5에서 10% 조정만 와도 2,800, 900으로 쫙 내려갔다 또 올라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밴드의 상단이라는 걸 뚫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3,000 올라갈 때 굉장히 버벅버벅 했었거든요. 제가 프랍 트레이더 근무해봤었거든요. 기간자금 운영을 매니저 했었는데 처음에 가서 저를 적응 못한 게 차트를 보지 않는 매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대체 뭘 보고 하세요? 그러면 밴드를 그려요, 블룸버그에서. 그래서 코스피 지금 PBR 밴드 1.2배 넘어 일단 매도해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옛날에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기계의 힘으로 해요. 네, 프로그램 매도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PBR 1.2배를 뚫어서 우리가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을 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제 혜택에 관련된 부분들, 자사주 소각에 관련된 부분들, 네. 뭐 주주 차등제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법안들이 시장에 확신을 줘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 7월 초에 규제를 딱 해버리고 거기에 대한 크로스 카드를 7월 중순에 낼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어서 뭐야 정부가 규제해서 증시 빠지냐라고 했을 때 올리면 굉장히 편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얘기하면 7월 초까지는 상법 개정안 전까지는 지수가 좀 랠리하겠지만 이제 배 아파서 사기 시작하면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좀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장에서도 네. 이게 사실 강하다고 느끼는 게 순환하거든요. 그쵸, 순환매. 순환하죠. 네. 이거 끝날 것 같았는데 다른 데로 어. 돌아가다가 다시 돌게 순환해서 이게 시장이 진짜 강하구나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는 왜 이래 하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지금 바이오 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어하시고 맞아요. 두 번째로 힘들어하신 분이 삼성전자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마지막이 이제 관세 피해주 특히 자동차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인데 저는 자동차는 걱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숫자도 잘 나오고 있고 관세는 결국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는 신규 진입하거나 비중을 늘려야지 빼시면 안 된다고 보고 저도 전자 갖고 있는 고객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제가 사드린 고객도 있지만 직접 사시거나 장기간 물려있는 고객들이 있는데 7만 원까지는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단 시간이 좀 더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이재용 회장님의 선거공판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삼성. 분명히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선거공판 나기 전에 주주 정책을 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자 갖고 있는 분들은 약간의 일부를 팔아서 지금이라도 물산생명 KCC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것도 괜찮지만 인텔 쪽도 같이 페어로 같이 가보시면 어떨까. 네, 전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텔 얘기를 되게 오랜만에 나는 이제 시장에서. 인텔 저 오늘 적어갑니다. 네, 오늘 하셔서. 인텔 적어갈 이러고 거고. 빠지면 또 근데 사실 그 채팅창에는 네네. 한국의 삼성을 팔아서 미국의 삼성을 사는 약간 이런 반응도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어. 한국의 삼성보다 미국의 삼성이 유동성이 더 뿜어져 나가요. 한국은 대출 총량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나라고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SLR 규제를 통해서 국채 금리를 내리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굳이 한국을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인텔이라는 종목이 주는 개별 호재라든지 아니면 매력도가 조금 더 뭐가 보이시는 건가요?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4분 남아서 네네네네. 제가 다음 방송에서 한번 그러니까 아쉽- 근데 개인적으로 네. 인덱스 플레이라고 생각해요. 아. 엔비디아가 시총 1등을 등극했으니까 네. 시총 1등에 대한 좀 더 많은 돈이 3분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SMH랑 SOXX가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섹터 ETF인데 퀄컴하고 ASML하고 인텔이 시총 대비해서는 좀 못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은 인덱스 플레이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혁신해서 막 여기서 2배를 간다 이런 건 아닌데요. 네. 저희의 이제 목표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신규로 투자했을 때 15에서 20%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 3개월 놓고 본다고 보면 인텔이 제 생각에는 아웃퍼폼 하지 않을까. 지수 대비해서는 나을 것 같다라는 거지 인텔을 탑픽입니다. 이건 아닌 것 그건 같아요. 아니고. 네. 단지 이제 전자를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네. 전자가 너무 지겨운데 어떻게 해라고 하면 전자 7만 원까지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전자만 갖고 있기보다는 전자 패키지로 물산, 생명, KCC를 같이 일부를 사거나 아니면 일부를 팔아서 인텔을 좀 갖고 있는 게 어떨까. 이게 제 의견이긴 합니다. 뭐 지금 근데 삼성전자 부장님 6만 오늘 8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7만 원까지 네. 무난하다 하시면 지수가 그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0 올해 연말까지 3,500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 왜냐면 삼성전자하고 또 지수는 그렇죠. 움직임이 그렇죠. 서희 씨 뭐 질문 남았어요? 질문. 네. 오늘 마지막 정리. 질문이겠네. 그러니까 총 정리하면서 마무리 정리하기 할까요? 전에 제가 하나만 더. 좋아요. 네네. 추경 30조 2차 추경하고 지금 저기 3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가 거의 합의 느낌으로 그쵸. 처리가 7월 3일 혹은 4일 이번 주죠. 원샷 처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이후에 아니면 이 날의 주가는 굉장히 호재일까요? 날에. 제가 얘기 드렸지만 왜냐면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팔아라? 게 제 전략이긴 해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3, 4일 전에 3,300 언저리까지는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가는 아하. 게 조금은 낫지 않을까. 지금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팔고 나서 오르는 게 너무 아프고 괴로운 구간이긴 오늘 한데 처음부터 그 얘기를 꼭대기에서 팔 수는 없거든요. 네. 만약에 팔고 나서 아프면 팔고 바닥에 있는 거를 일부 사도 괜찮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지금은 달러 자산에 대한 비중도 1340원대 50원대면 괜찮지 않을까. 그 연내에 1310원을 깨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1200원대 중반까지도 훅 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전년도의 저점이 1310원대의 달러가 쉽게 깨지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도에서는 미국 주식을 사는 게 환해서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네. 오늘 힌트를 주셨어요. 네. 전반적으로 네네네. 부장님의 어떤 뷰를 알 수 있었고 그래도 어쨌든 오늘까지도 우리 시장은 강하니까 강한 시장 기대해 보면서 네. 미국 시장과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셔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 좀 많이 해주세요, 부장님. 네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죠. 고맙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행을 하지만 오늘 같은 방송은 전 집에 가는 길에 다시 봅니다. 왜요? 놓친 게 있을까봐 제가. 적어도요. 아우, 근데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살게요. 나중에 돈 있으면 사야지.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는데.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 네, 공부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자, 지수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67% 정도 상승인데 상승폭 약간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50포인트 이상 상승해서요. 3,123선 지금 기록하고요. 코스닥이 0.7% 상승 787선입니다. 7월 출발이 좋긴 해요. 네. 뭐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욕심내진 않겠습니다. 네. 7월에 출발 또 하반기 출발이 괜찮기 때문에 여름도 잘 나고 또 연말까지 또 상승장 이어가는 우리 시장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감까지 또 잘 대응해 보시고요. 수익 나는 하루 만드시고 내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